안녕하십니까? 예, 3교시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복잡해서 제가 옆으로 나올게요. 아니 2분 일찍 끝내서 명강이라는데 저보고 하시는 소리 같아요. 2분 더 해도 된다는 것인가? 3분 일찍 마치라는 소린가? 예, PPT 보여주세요. 얼마 전에 우리 유인관 형제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브래들린 200주년을 하고 싶다. 제가 2013년에 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역사에 대해서 10년 전에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200주년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유인관 형제님 그걸 기억하시고 이번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27년이라 그랬는데 아무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것이 한국 모임이라고 쓰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우리 형제님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이런 교단을 형성하려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교회하고 충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셈블리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비는 파멸된 교회론에 의해서 교회 세대가 끝이 났기 때문에 철치를 안 쓰고 어셈블리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모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 모임의 특징과 성격 이 주제에 대해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건 너무 광범위한데요. 제가 한국 모임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한국 모임이 오픈 브레든이다. 요거를 이야기하시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아예 제목 자체를 저렇게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건 이겁니다. 한국 브레드린은 오픈 브레드린인가? 요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 논문의 한 챕터를 제가 가져와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밝히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배경. 한국 브레드린은 오픈 브레드린의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에 브레드린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교계에 있는 분들이 이 다비 계열하고 혼동을 하면서 우리를 처음에 이상하게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다비 계열이 아닌 오픈 브레드린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처럼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회사에서 정말 아까 우리 봤죠? 훌륭한 선배님들 보셨죠? 이런 기독교회사에서 검증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교리적 특성이 다비 계열과 다른 오픈 브레드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브레드린이다. 세 번째, 국제적 교류를 이야기합니다. 다비 계열은 전 세계 오픈 브레드린과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교세권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픈 브레드린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교류를 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하면 충분하겠죠. 자, 그래서 이 일반 교회사 책에 보면 플리머스 브레드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계속 봤지만 이것은 브레드린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1832년에 플리머스에서 시작했지만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힘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리머스라는 한 지역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은 크리스찬 브레드린, 저는 논문을 쓸 때에 형제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교계 사람들을 만나면 그대로 브레드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레드린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플리머스 브레드린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오픈 브레드린과 다비 계열이 이게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이 기원을 보게 되면은 A.N. 그로버스가 1827년에 형제운동의 정체성이 되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브레드린이 뭐냐고 했을 때에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 성경 읽고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하여 정말 깨어있는 신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앞장섰던 분들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특징이고 정체성은 저는 딱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떡을 뗀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다른 일반 교파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떡을 떼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들 자주 한대. 그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한대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형식이 없는 자유로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우리 브레드린을 독특하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인데 우리는 어떤 교파나 교단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의 형제가 될 수 있다. 연합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은 많이 흐려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성직주의를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하고, 물론 교회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복수의 장로들이 치리하지만 성직주의는 우리는 배격합니다. 이 세 가지가 형제운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체성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주관식으로 써야 됩니다. CTI 출신들 잘 아시죠? 이거 안 쓰면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써도 점수가 안 나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1827년이라고 하냐 하면, 그러니까 다비는 1825년이라 그러고 벨렛은 26년이라 그러고 자기들이 제일 먼저 했다 그래요. 그 이제 제가 그 엠블리의 책을 보니까 엠블리가 그걸 다 분석해가지고 1827년 이전에 떡을 뗀 적이 없다. 27년이다. 자, 왜 27년이 하냐?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N. 그로브스가 브레드린의 정체성이 되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 딱 27년도에 크로닌 박사가 몇몇 사람들 모여서 실제로 떡을 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들은 여러 곳에 있었지만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난 해는 1827년이다. 2년 뒤에 한 번 더 할까요? 그런데 이제 그 국제 IBCM이나 이런 곳에서는 또 1825년이라고 하는 게 딱 끌 수 없습니다. 이게 이 브래들린 무브먼트는 여기저기서 막 물방울 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서로 모여서 셋강이 되고 셋강이 모여서 큰 강이 돼가지고 흘러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1820년대 초라고 이야기합니다. F.F. 브루스는. 아무튼 27년. 그리고 이제 약 5년 뒤에 플리머스, 브리스톨, 그리고 반스테플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이 브래들린의 이 주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플리머스에서 이 다비와 뉴턴,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논쟁하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톨에는 이 조지 뮬러와 헨리 크레이, 이 두 사람은 평생 정말 변함없는 우정으로 동력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변함없는 우정을 유지하였다. 이게 브래들린이에요. 교리적으로 좀 차이가 있더라도 또 성향이 다르더라도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것이 브래들린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체프만 있죠. 자,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림이 너무 치열한가요? 다비하고 뉴턴, 뉴턴도 천재죠, 천재. 다비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주 탁월한 교사, 정말 헌신된 그리스도인, 열정적인 전도자, 선교사,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 1845년에 다비는 주로 이렇게 유럽 쪽으로 순회 선교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영국에 와보니 이 뉴턴이 너무 이렇게 영향력이 큰 거예요. 두 가지 문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의 문제. 이 뉴턴이 너무 우뚝 서 있으니까 형제들의 모임은 모든 형제들이 다 평등한데 이렇게 높은 단에 서면 안 돼요.
근데 뉴턴이 너무 이렇게 탁월한 교사거든. 주목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계속 서로 논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환란 전 휴거죠.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뉴턴은 역사적 전천연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논쟁이 돼요. 이제 이 논쟁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파우스코트 그 자작부인 그 성에서 그 당시 이제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종말이 가깝다. 이래서 그 당시에 성경 연구라고 하면 주제가 뭐냐? 딱 나왔습니다. 종말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다른 다비가 아니고 또 다른 달비가 있어요. 그분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다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 모임이 막 확산되고 있었는데 뉴턴은 따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계속 갈등을 겪고 있다가 다비가 도저히 너하고 같이 못하겠다. 이래서 1845년 12월 28일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옆대국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별에 있으면서 계속 갈등이 있었죠. 그러다가 1847년에 뉴턴이 설교한 것 중에 기독론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 아무튼 그 문제를 가지고 다비의 추종자들이 본격적으로 뉴턴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비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평소에 말했잖아. 뉴턴 뒤에 사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너무 심한 말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뉴턴이 쫓겨납니다. 1847년 11월 26일 날 보따리를 싸가지고 영역 모임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플리머스 내에서의 논쟁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브리스톨로 불똥이 튀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뉴턴이 있었던 교회의 우드폴 형과 동생입니다. 그 형과 동생이 브리스톨로 이사를 가서, 브리스톨에 누가 있어요? 조지 뮬러 형제님이 목회하는 베데스다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가서 떡을 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좀 수상하잖아요. 뉴턴이 있던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교회에서는 우드폴 형제를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같이 떡을 뗐어요. 어느 날 다비가 여행하다가 브리스톨에 왔는데 조지 뮬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비가 못하겠다 그랬어요. 왜? 뉴턴이 있던 교회에 그 문제 있던 그 교회의 형제를 너희들이 받아들였다. 나는 거기 가서 설교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조금 문제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베데스다 교회의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조지 뮬러. 우리 아까 봤지만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전서 28만 권을 오직 기도로만 보급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놀래시더라고. 아니, 지금도 성경 한 권 얼마예요? 그때는 가난한 시절입니다. 200년 전에. 근데 성경전서 28만 권. 놀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지식협회라는 것은 떨어질 뻔했죠. 성경지식협회는 특히 아까 그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공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초등학생, 심지어 4살짜리가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뭐 17세, 18세, 런던에 20세 뭐 이랬대요. 왜 그래요? 공부를 못하니까, 배우지를 못하니까 그 공장에서 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전 세계 117개 학교를 세웠어요. 기도로만. 그래서 이 조지 뮬러의 영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비가 그렇게 말해도 끄떡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47년 8월 26일에 다비가 공문을 띄웁니다. 베데스다 회람 공문을 띄웠어요.
나를 따를래? 조지 밀러 따라갈래? 그 내용이 이제 그걸 띄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까운 형제들보다 조지 밀러와 크레이그를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띄어요. 이때에 유럽에 있는 형제들은 대부분 다비의 영향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비가 순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다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영국도 둘로 딱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계열로 나뉘어지게 된다. 근데 이렇게 되는 데는 다비의 신학에 파멸된 교회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마치 아담의 무죄 세대가 끝났듯이 교회 세대가 끝났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셈블리라고 표현했는 거예요. 교회 세대가 끝났다. 그러므로 이제 장로나 이런 것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들이 따로 모여야 된다. 그거를 어셈블리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악으로부터의 분리인데 기존 교회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 교리적 오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비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론, 그런 어떤 신학에 맞지 않는 교회로부터 나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학계에서 다비 그러면 분리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비는 정말 훌륭한 주님의 종입니다. 그걸 절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같이 일어나던 형제운동에 찬물을 끼얹어서 분열을 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 그리고 이 분리주의자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정말 훌륭한 학자요, 또 설교가요, 교사요, 전도자요, 정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론에 있어서는 이런 분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고 나서 결국은 이 다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다비 계열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브래들리 무브먼트는 뭐 다양하게 발전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너무 다양해가지고 브래들린을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나 크게는 이 두 부류가 있다. 오픈 계열과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계열이 있다. 이 익스클루시브를 이 어떻게 번역하느냐? 성경 사전을 보면 배타적 혹은 독선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그냥 익스클루시브인데 우리말로 어떻게 좀 순화를 시킬까 해서 제가 논문을 쓸 때는 비개방적 형제단이라고 썼고 오픈은 개방적 형제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순화가 됐죠. 비개방적. 개방적 형제당 오픈 내에서도 뭐 약간의 이런 분리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오픈 브래들리는 다 이렇게 지역 교회가 독립입니다. 그래서 색깔은 다양하지만 분리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익스클루시브는 전체가 하나의 그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 자체가 결국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비는 1882년에 소천하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 1500개 교회가 다비의 리더십 아래 딱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죽기 1년 전 1881년부터 이제 이 권력 누수라 그래야 되나. 다비가 이제 몸져 누워 있을 때 이게 이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5번의 대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다비 계열은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픈 브래들린은 사실은 뭐 이게 뭐 분리될 게 없는데 아주 이제 독특한 니디드 트루스 하는 이런 이제 하나의 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으로 오픈은 그냥 다 열어놨기 때문에 교제에 있어서 자유로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원을 하나 말하자면 만들고
이렇게 순수하고 정말 수준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교회들끼리만 교제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그룹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이 이름을 붙인 건 아닌데 이런 잡지를 내니까 그 잡지 이름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뭐 필수적 진립하다 뭐 이름을 붙이자면 이런 부류가 하나 생겼는데, 사실 이것도 일종의 자기들만의 교제권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아시죠? 첫 번째, 역사적 배경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오픈과 익스클루시브가 나뉘어졌느냐를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다르냐?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결국 교리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교회론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이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차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오픈 브레드리는 지역교회 독립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골 송천교회가 있는데 온골 송천교회 위에 무슨 상위 기관이 있어서 공문 보내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하죠. 다른 지역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죠. 우리 상위 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비 계열은 다릅니다. 아까 그 런던에 그런 모임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이 조지 위그램이 런던에서 그런 모임을 조직했어요. 다비한테 편지 쓰고 이 브레드린이 진짜 하나가 되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토요일 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임들이 요게 다릅니다. 그래서 다비 계열은 이게 처음에는 다비가 살아있을 때는 전 세계가 하나였지만 분열하면서 자기들끼리만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픈 브레드리는 상위 기관이 없이 지역교회 독립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적인 차이 두 번째. 각 지역교회가 있다 보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책임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비 계열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왜? 상위에서 결정하면 돼. 특별히 회원의 영접, 우드폴 형제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누가 결정해요? 베데스다 교회가 결정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지역교회는 복수의 장로들이 있다. 근데 다비는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파멸된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838년에 이제 교회 세대가 끝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조직이나 혹은 어떤 인물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비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들이 분열 전에도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조지 뮬러와 헨리 크레이건 교회에다 2주간의 휴가 기간을 내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성경 읽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장로들이 있더라. 그래서 돌아와서 장로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다비 계열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국의 브레드리는 지역교회 장로들이 계신가요? 누가 뭐 이 사람 영접해라 마라 결정 안 해주죠. 지역교회에서 장로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런 교리적인 차이점이 있다. 자, 또 조금 뭐 몇 가지 차이점을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연합의 개념인데, 처음에 이 그로브스를 비롯해서 초기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연합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함께 교제할 수 있다, 떡을 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비는 이 세대주의적인 그런 그 교리를 발전시키면서 악으로부터의 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연합하느냐? 기존 교회에서 나와서 다비 계열과 함께 해야 된다. 악으로부터의 분리. 이런 개념 때문에 다비의 연합의 개념은 자기들만의 연합이었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 브레드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비록 우리 교회에 안 다녀도 브레드린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우주적인 교회에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비 계율은 아니죠. 다비 교회 안에 그 계율 안에 있었야만 인정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요게 차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연합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합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뭐 요건 조금 더 실행적이면 요건 뭐 조금 뭐 그렇게 아까만큼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다비 계율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만찬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1시간이라도 기다렸습니다. 참 훌륭하죠, 그죠? 전적으로 성령님만 의지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픈 쪽에서는 야, 이건 너무 무질서하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좀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누군가 좀 찬송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행적인 면에서 달랐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뭐 이렇게 실행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두 가지 다 이야기했나요? 예, 다 했네요. 예, 했습니다. 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오픈 브레더리는 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그로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 전혀 규칙을 세우지 않고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많이 보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나는 그런 교회에 가입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합리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오픈 브레더리는 같은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배경, 서로 다르다는 게 했고요. 두 번째는 교리적인 면에서 핵심적인 것 두 가지, 지역교회 독립과 각 교회는 장로들이 지휘한다. 이거 했습니다. 예. 뭐 실행적인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이 차이점을 일단 제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죠? 지역교회 독립이냐, 중앙 통제냐, 장로들이 있느냐, 없느냐, 연합의 개념, 성찬식에서의 접근법, 그리고 이 오픈 브레더리는 신자의 침례를 이야기했는데 다비 계열은 다비가 이 아까 그 하이 처치 고교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의 출신이니까 유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 계열의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키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두 개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걸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운동은 결코 한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운동이 아니었다. 초기부터 두 개의 구별된 운동이었고 이 두 운동이 일시적으로 함께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들의 연합은 표면적이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나단 이거는 형제 운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픈과 비오픈 브레드린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된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플리머스 형제 운동은 반드시 두 개의 구분되는 운동으로 구별되어야 할 것이며 학자들에 의하여 다시 연구되어야 한다. 로드는 사람들이 다비 계열과 오픈 브레드린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 서로 다른데 처음에는 몰라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드는 사람들이 다비와 다비주의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브레드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나중에 그 다비는 참 훌륭했지만 그 다비 계열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영국에서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레드린은 다 나쁜 것처럼 보는데 다르다는 것이죠. 클라런스 베스가 쓴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이게 이제 책으로 그때 쓰는데, 뭐 이 장로교 쪽에서는 세대주의를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 다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세대주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쓰냐 하면은 이 책의 역사적 개요,
그러니까 형제운동의 역사적 개요와 교회론의 분석은 비오픈 브레드린, 다비 계열에게만 해당되며 다비의 교회론을 오픈 브레드린에 적용하는 것은 오류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르다는 것이 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브로드벤트는 초대교회 시대의 전통이나 교훈들에 일치하고자 하는 노력은 결코 중단된 적이 없었다. 아까 우리 방기만 형제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자유교회는 로마 제국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와 상관없이 계속 이 순수한 자유교회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 운동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비록 때때로 지극히 소수의 무리에 의해서라도 그러한 노력은 지속되었던 것이다. 근대에 와서도 그러한 예들을 볼 수 있는데 곧 누굽니까? 그로버스 크로닌 벨렛, 더블린 모임, 조지 뮬러 크레이크 함께 하였던 브리스톨 교회. 누구 이름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브래들린에 대해서 몰랐을 때 그때는 자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왜 다비가 없지? 매우 이상했습니다. 교회론이 달라요. 그래서 이 책의 그 다음 챕터에 보면 다비 이야기는 따로 나옵니다. 다른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이 정도 하면 안 됐나요? 내려가도 되겠네. 자, 그래서 다비의 이름이 없다. 그죠? 역사적 평가, 그로버스가 열망하던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추구하던 성찬식은 다비 계열보다 오픈 브레드린에서 깊이 실행되었다. 에드윈 오르는 침례교 목사, 신학자,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브레드린이 아닌 외부인의 입장에 보았을 때에 브레드린의 중립적인 관찰자는 누구든지 오픈 브레드린이 형제운동의 진리와 실천의 진정한 후계자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영국 교회 복음주의적 무리와 많은 교파에까지 대단한, 이건 우리 김종만 님 다 하셨어요. 그죠? 뭐 더 하실 수 있지만 시간상 2분 일찍 내려오셨어요. 자, 이 오픈 브레드린은 전 세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쨌든 브레드린이라고 하면 완전히 저기 오른쪽에 있는 익스클루시브에서 완전히 왼쪽에 있는 프로그레시브까지 다양한데 그 중간점에 오픈을 놓고 보자면 크게는 이렇게 홀 계열과 채플 계열이 있다. 채플이 조금 더 개방적이고 홀은 좀 더 보수적이고 지금 이 안에서도 또 더 다양합니다. 더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 이것이 오픈입니다. 이 오픈 브레드는 다양하다. 그 안에서 보수적인 교회가 있고 또 좀 더 진보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의 가치가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과 성직 계급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중앙 통제가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발전한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다양하게 발전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 지역 교회에서 오셨는데 그 지역 교회의 성향에 따라 특히 장로님들의 그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했습니다. 역사적 배경, 교리적 특성. 세 번째는 국제적 교류. IBCM이라고 있습니다. ICBM이 아니고. 저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앱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앱을 다운받으면 영어로 나와서 혼란스럽겠지만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2019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2013년에 논문을 쓸 때는 이게 없었어요. 진짜 자료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여기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2025년을 200주년으로 말합니다. 제가 저기 들어가 있으면 27년을 고칠 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 세계 브레드린이 나와요. 우리 교회에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 르완다에서 하거든요. 2년 후에 4년마다 열리는데 2년 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있어요. 여기 지금 다녀오신 우리 형님들 계시네요.
그때 한 30여 명의 한국 성도들이 함께 갔었습니다. 2년 뒤에는 르완다라고 적혀 있어요. 보이나요? IBCM 9 르완다 2027 그렇게 돼 있죠. 우리 교회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나와서 여기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르완다에도 우리 모임이 많이 있어요. 아니 곳곳에 다 있어요. 세계 곳곳에. 이 브레드는 우습게 보면 안 돼. 전 세계 다 있어요.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지고 2년 뒤에 가야 되나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에서 온 그 사업가들이 3명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제가 고기를 구워 드렸더니만 막 감동을 받고, 아니 목사님이 고기를 구워주다니. 아니 당연하지 우리는. 자, 르완다 가야 되나? 자, 여기 보면 이게 4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재작년에 23년도에 갔기 때문에 22년도까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한국도 지금 통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141개국, 유엔이 지정한 세계 나라가 몇 개지요? 하여튼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숫자 나오고 대충의 성도 숫자도 다 나옵니다. 이 앱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170개국 이상의 브레드린 공동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슬람 지역에도 있습니다. 4년마다 IBCM이 열리고 있습니다. BTN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이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대륙별로 이 4년이 서로 엇갈려요. 월드컵하고 올림픽하고 엇갈리듯이.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컨퍼런스, 카리브해 컨퍼런스, 유럽, 히스파노 이렇게 대륙별로 또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1827년에 세계의 형제운동의 근간이 되는 정체성을 A.N. 그로브스가 이야기했습니다. 3가지 기억하시나요? 떡을 떼는 거죠. 2번째 연합이고, 3번째는 비성직주의입니다. 1848년 8월 26일 베데스다 회람을 돌리면서 2 방향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비를 따른 익스클루시브와, 그리고 그 다비의 그 회람을 거부한 오픈 브레드린. 한국에는 1960년 맥카피 선교사님이 오셨고요. 거창고등학교 건축감리사로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창고등학교라고 아시나요? 제가 거기 출신입니다. 우리 때는 들어가기 쉬웠어요. 그 언덕 밑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제임스 선교사님이 오셨지요.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한국의 브레드린은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오픈 브레드린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1958년, 59년 무렵에 이미 한국에는 구원받은 젊은이들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근데 저는 왜 1960년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기독 동신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브레드린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 맥카피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비로소 제대로 떡을 떼는 브레드린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가신 박준영 형제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그 기독 동신에서 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대답이, 거기는 은혜의 복음이 없어. 그로부터 한 10여 년 뒤 제가 또 물었어요. 일부러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확인하려고. 또 모른 척하고 또 물으니까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거기는 은혜의 복음이 없어. 서울말로 해야 되는데.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9년이 아니라 60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 2분 외에 많은 분들이 오셨지요. 근데 이분들이 서로 출신 배경과 교회와 다 다른데도 함께 연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픈 브레드린의 교리,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떠냐? 지역교회 독립과 장로들에 의한 치리,
그래서 한국은 오픈 브레드린의 교회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 국제적인 교류에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형제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순회하기도 하시고 우리도 또 다른 나라에 가서도 순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세 가지 아시겠죠? 역사적 배경. 우리는 오픈 브레드린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교리적 특성. 예, 우리는 교회론에 있어서 오픈 브레드린의 교회론을 이어받고 있다. 그 다음에 국제적 교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예, 뭐 이 정도 하면 윤관님 잘했죠? 예, 그래서 한국의 브레드린은 오픈 브레드린이다. 예.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각 지역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교파가 뭐냐고 물을 때에 참 대답하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만든 형제운동의 기원과 발전 이렇게 치면은 그 동영상이 하나 떠요. 그때 하도 오래전에 만들어서 지금 보면 참 유치한데 뭐 그거 보여주시거나.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한국에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 우리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1세대 선배님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성경 들고 복음 전하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하셨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한국에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이걸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적절하게 우리가 이 외부와 교류할 필요도 있겠다 여겨지는데 지금은 뭐 우리 많은 형제님들이 극동방송에서 설교하고 계시죠. 뭐 그것만으로도 많이 우리가 이렇게 설명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주민 선교 사역이라든지 또 뭐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해요. 왜 화면을 바꿨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래. 아직 2분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계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소논문을 썼어요. 써가지고 한 4군데 정도 소논문 쓴 거 하고 오늘 발표하는 거 여기 실린 거는 단어로 줄인 거고 본래 원고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합해가지고 이 5개 소논문을 저렇게 책으로 엮었어요. 밀스톤에서. 저 책은 우리 보라고 한 게 아니고 내용이 다 비슷해요. 브레드린의 역사가 그러는데 뭐 역사가 특별한 게 있어요. 다 그게 그거지. 이제 조금씩만 다르게 썼어요. 역사 선생님 제일 좋아. 새로 공부할 게 없어. 역사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외부에서 누가 와서 특히 좀 목사님들이나 조금 이렇게 지적인 분들이 브레드린이 어떤 교회냐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학술적으로 외부와 교류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책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한 권씩 사시지 마시고 많이 쌓아놨다가 교회에 이제 그런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책 속에 있네. 감사합니다.